그럼 우리 2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장. 자, 21페이지.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과 의미. 자, 유일성 안에 있는 세 가지 영역. 5가지 성품의 첫 번째 성품인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이 영역들은 사람이 하나이기에 있는 특징들이다. 본 단원에서는 두 번째 단원인 모양의 다양성에 대해서 훈련하게 된다. 자,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의 의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하나씩만 만드셨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또 21절. 자,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뭐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또 모든 식물도 그렇고 다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기에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동물의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죠. 다른 만물에 비해서 인간이 월등한 능력을 가진 것은 사람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하나의 종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같은 하나에서 나오지만 똑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어딘가는 다르며 특히 그 사람의 본질인 내면의 세계인 영혼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고 그 다름이 능력이고 아름다움이고 이 속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파트너의 필요성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다양성이라고 해서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사탄의 역사까지를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자.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다름이라고 해서 죄까지도 다 용납하고 이거는 다양함이 아니에요. 이건 다양함이 아니라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잘라내야 될 부분이죠. 자, 모양의 다양성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의식만 가지면, 근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누구와 똑같이 되길 원하죠?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또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하고 같이 되기를 다 원하죠, 이게. 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 그러면은 어떠죠? 좋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보고 누가 김성길 목사님 많이 닮았네. 그러면 기분이 어떠죠? 네, 좋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 보고 저 양반 내가 오늘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분을 하고 비슷하게 닮았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데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다름을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서구적 가치 개념과 동양적 가치 개념은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적 가치 개념은 다른 데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너하고 나는 서로 다르다. 여기서 창의력이 발전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사장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걸 거절하죠.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가면을 쓰게 돼요. 예. 아닌데도 기다 그러고 이런 이제 간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속에 나만이 가진 소중한 특징, 개성, 장점이 있게 된다. 인간의 가치는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어요. 이 속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서로 다른 개성들이 있고 서로의 필요를 갖게 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갖게 되고 남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발전은 서로의 다름에서 나오고 행복은 다름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현대 사회는 큰 모순을 범하죠. 다른 아이디어를 원하면서도 동일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마치 동쪽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쪽과 서쪽은 결국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디어, 다른 창의력을 기대한다면 동일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동일하게 되면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수많은 다툼과 분쟁은 왜 생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말하죠. 왜 다른 사람처럼 못하니? 누구누구는 이러는데 너는 왜? 사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나는 나일 뿐이며 나는 나처럼 하게 해줘야 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말이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다양성에 따른 교육이 되지 못하고 마치 회사에서 표준화된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짜있는 표준화된 교육을 받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 다릅니다. 마치 같은 꽃이라도 피는 시간대가 다르듯이 아이들도 같은 나이라도 이해력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장점이고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임의로 짜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금방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들과 이제 멘토링을 할 때 학교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몇 점이야 평균이? 예, 전 60점인데요. 그래, 그거는 네가 어느 과목에 대한 평가야. 그게 너를 평가하는 점수가 아니야.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난 60점짜리밖에 안 돼. 집에서도 60점짜리밖에 대우를 안 해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인격을 아주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획일적 교육에 대해 학교혁명의 저자 켄 로빈슨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산업 제조의 목적은 똑같은 상품을 동일한 형태로 생산하는 것이다. 동일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지거나 재가공된다. 대중교육 제도도 학생들을 특정 조건의 틀에 짜 맞추려는 의도로 설계됐다. 그런 탓에 모든 학생이 제도를 통과하지는 못하며 일부는 그 제도로부터 퇴짜 맞고 있다. 교육의 획일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인간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전응하나 부진하라는 낙인을 찍죠.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IQ 검사예요. 재능 검사죠. 근데 이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게. 이게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전응아들,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능력을 검사하는 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현실이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이거를 한 여나무 가지를 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이거를 행동하는데 어떤 애는 잽싸게 행동해. 어떤 때는 느리느리하게 행동해. 이런 걸 가지고 잽싸게 하는 거는 10, 느리게 하는 거는 5.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얘 전체 능력은 뭐 80이다, 110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 건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IQ 검사해가지고 100이다 그러면 벌써 인간을 이제 쟤는 좀 모자란 애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와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능이 똑똑해가지고만 사회의 리더자가 사회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 EQ, 감성지능이라는 거.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관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 이 표준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표준에 넘어서는 사람도 있고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못 미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미칠 수 있는 상태도 있고 다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 봄에 보면은 똑같은 종류의 나무가 똑같은 시간대에 잎이 확 나오고 또 꽃이 확 피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도 같은 태양의 열기를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마다 잎이 피는 속도가 달라요. 네, 꽃이 피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얘하고 나하고 이해하는 방향이 속도가 틀리단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중간고사를 보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학기말고사를 보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선행학습이라는 거 그거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소화시키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소화시키지 못하는 애들은 이때부터 이제 50점짜리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학교 성적이 아이를 그렇게 규정하고 다음에는 부모나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평가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표준화적, 물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선진국형의 교육이에요, 이게. 후진국은 뭐 우선 그런 것 자체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공교육 자체를 시키는 것도 벅찬데 개개인의 맞춤 교육이 뭐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새에서 중요한 게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그 틈새에서.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이나 이 서구 사람들의 교육 개념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특히 유대인들은 더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전부 학교에다 다 맡겨버리고 있어요. 학교에다가. 학교, 학원에다 다 맡기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못 따라가는 걸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예요, 이거. 그 속에서 상처받는 그런 문제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줄 거냐고요. 학교 선생님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행정관리하기도 바쁜데 개개인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과외 선생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이든 학교든 일단 실적이 필요해요. 자기들이 학교 이름도 내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원도 또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애들이 좀 있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들러리야 이거 다. 들러리입니다.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은 학원 가도 무의미해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 네. 가가지고 학원 가서도 뭐 잘하는 애들은 잘해. 못하는 애들은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그래도 학원 안 가면 더 불안해. 학원 안 가면 더 불안해.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사실은 게임은 집에서 하나 학교 가서 하나
뭐 바깥에서 하나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내적인 무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방법 다들 그러는데요. 이 유대인 교육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커요.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인성에 대한 거, 인간성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건 다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자식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뭐 하죠? 자, 시간을 많이 가지면 부모가 자식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 뭐 하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합니까? 뭐 축구하고 아니면 가서 야구해주고 아니면 야구장 같이 가주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이게 최고 좋은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교육이.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부모가요, 이 G7 공부만 잘해도요, 자식하고 대화할 것이 자식과 이 정신적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며, 또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부모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단답형이 많아요. 아빠, 저게 뭐야? 나도 몰라, 임마. 아빠, 저게 뭐야? 그건 이거야. 근데 아빠, 그것이 왜 저러고 있지?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아니면 뭐, 야, 그 정도만 알아도 돼. 야. 더 이상의 질문이나 발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버지 되려면 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자식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항상 싫어하는 말만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해요. 공부 잘했니? 시험 잘 봤지? 몇 점 맞았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들이죠. 너 연애하지 마.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회의적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교육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맞춤 영역을 위해서 사교육을 한다고 해도 역시 거기는 또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백을 어디서 메꿀 수 있냐면 가정과 교회에서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걸 다뤄주고 가정은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다. 다름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의 원칙을 인정하고 이것을 존중하며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맞는 교육과 삶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달리기를 하면 어떤 아이는 제일 먼저 들어오고 어떤 아이는 늦게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는 1등 혹은 5등, 꼴등이라고 한다. 사실은 이런 분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공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도 있고 늦게 이해하는 아이도 있다. 같은 꽃이라도 지역에 따라 장소에 따라 온도에 따라 피는 시간이 다르지 않는가. 자,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가 지은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나온 마리시아의 가족 이야기는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다. 마리시아는 소위 말하는 학습 부진하다. 다른 친구들이 30분 만에 뚝딱 해치우는 과제물을 2시간을 넘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당연히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부모에게 아이를 학습 부진화 그룹에 넣겠다고 통보했지만 부모는 낙담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학습 부진화 그룹에 딱 넣는 순간 이 옆에 사람들이 얘는 뭘로 이제 도장을 찍습니까? 얘는 이제 학습 부진화로 도장을 찍어요.
너는 해도 안 되는 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얘를 또 도장을 찍어요? 부모가. 난 너만 보면 미치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도대체 넌 왜 그 모양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도장을 찍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게 뭐. 그러면 이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자, 우선은 자포자기합니다. 이제는 나는 해도 안 되는 거야. 부진한데 뭐. 나는 해서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놈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아이 속에는 뭐가 있죠?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튀어요? 이제 옆으로 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량 서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는 속으로 쌓여있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밖으로 표출하는 애들은 못된 짓 하고 남 괴롭히는 애들은 죽지 않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이 죽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들은 안 죽어요. 그리고 당하는 애들이 내면에 쌓여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까 결국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서 아이가 정말 못 견뎌하면 학교를 가게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 같이 놀아주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얘가 뭔가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농도, 그런 환경, 그런 상태를 누군가가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네. 이 집 부모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열린 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마르시아, 너에겐 특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다. 게다가 너는 얼마나 성격이 좋니? 성적과 성격은 같은 단어인데 뭐만 틀려요? 자, 성적, 성격, 뭐가 틀리죠? 자, 지읒이냐, 기억이냐. 여기에 딸려 있어요. 옆에 점이 두 개냐, 하나냐.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내죠. 만약에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되죠. 넌 성격이 정말 좋다. 자, 학습 부진하였던 마르시아에게 학교 생활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어김없이 축하해 줄 준비를 합니다. 야, 와, 애들아, 우리 마르시아가 하는 숙제를 보렴. 정말 잘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 마르시아를 축하해 주자. 그냥 다 하는 평범한 일인데 이분들은 이거를 칭찬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칭찬과 격려로 인해 마르시아는 학급 과정을 겨우 마치곤 했다. 그러던 중 부모는 그녀가 동생들을 말로 격려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사물을 설명해주는 구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목해야 돼요, 부모가. 이 아이의 장점이 뭔지, 어떤 면을 할 때 애가 집중을 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지 이거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르시아, 아빠가 보기에 넌 동생들에게 정말 좋은 언니인 것 같아. 게다가 네가 뭔가를 설명하면 동생들 눈빛이 달라진단다. 어떠니?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마르시아는 그때부터 유치부 보조교사가 되어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몇 주가 흐른 주일날 저녁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꿈을 선포합니다. 엄마 아빠 전 이 다음에 커서 교사가 되겠어요. 오, 축하한다 마르시아. 내 꿈을 정했구나. 정말 축하한다. 우리 모두 마르시아를 축복해 주자. 꿈을 정한 뒤에도 마르시아는 학습 부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 과제물을 하고 유급이 되어 한 학기를 더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마르시아는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잘 헤쳐나갔다.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뭔가 작은 일에 성취할 때마다 축하해주며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주며 격려해주고 헌신했다. 결국 마르시아는 6년 6개월이나 걸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손에 넣고 많은 동급생들 중 가장 먼저 직장을 구했다. 명예의 졸업식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나라의 졸업식 단상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다. 훌륭한 코치는 절대로 선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에서 뭘 느끼죠? 뭘 느끼십니까?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예, 자꾸 찾아주는 거죠.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자꾸 좋은 점을, 잘하는 점을. 근데 지금 학교 쪽에서는 자꾸 얘를 부진화 그룹에 넣으려고 그래요. 안 좋은 것만,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쪽 분야로 얘가 이 안에 들어갔다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바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학습 교육,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학문적 수학을 풀거나 뭐 국어를 풀거나 하는 건 부모가 해주지 않아요. 그건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지금 뭘 해주고 있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심리를 계속 이걸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자, 어떤 면이 주로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예, 그렇죠. 부모가 직접 자기가 해주도 못하면서 예,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아주 그냥 못하는 아이로 예. 만들어버리는 선생님 같아요. 칭찬 안 해주고 그냥 그 아이를 얘로 잘못되는데 선생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그쪽으로 많이 발전해 있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꿔야만 돼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수학을 풀 수 있고 국어를 풀 수 있고 영어를 암송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얘 속에 들어 있어요. 얘 속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하고자 하는 심리를 만들어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거는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늦을 뿐이라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줘야.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그래서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싶은 인정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실컷 배우는데도 또 가서 너는 왜 생각이 맨날 그 모양이냐 또 틀림없이 이른다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배웠는데 지금 내 생각하고 얘 생각이 안 맞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는 방법이 뭐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다 다르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게 정상이다. 다른 게 정상이다. 그래서 얘가 엉뚱한 소리 할 때 화가 나는데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 사람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돼? 네 생각은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무슨 느낌을 갖습니까? 아,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아,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이제 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죠, 이제 뭐. 근데 생각이 다르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야단을 맞아. 넌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그런 생각밖에 못하냐? 응? 그럼 이제 얘가 뭘 거기서 느끼죠? 아, 이야기해봐야 야단만 맞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 칼 융이 말한 가면 인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페르소나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자기 진심을 밝히지 않아요. 밝혀봐야 야단 맞고 매 맞고 밝혀봐야 그러기 때문에 진지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제 대중적으로 나갔을 때는 거짓말 잘하게 되고 임기응변에 능하게 되고 진실성이 사라지게 되고 잘못하면 사기를 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누구는 안 그러는데. 아무개 좀 보고 배워라.
누구를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어때요? 우리 많이 하던 말들이죠. 우리도 그런 말들 많이 듣고 컸죠.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듣고 컸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빴고 또 그런 걸 자꾸 따라가고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어른들만 뭐 자기 주권이 강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처럼 저 사람도 나와는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유일성은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다름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점을 찾아줘야죠. 인정하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줘라.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줘라. SBS에서 방영하는 마지막 주자들의 행복을 본 적이 있다. 방송에 나오는 자녀들은 대부분 꼴찌를 면치 못하는 마지막 주자들이었다. 한 아이는 열정은 많지만 암기를 하지 못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학교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누워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꿈이 있고 장점이 있다. 결국 학교에서 마지막 주자로 낙인 찍혔던 아이들이지만 10년 후에 마지막 주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다. 공부는 못했지만 마술부에 들어가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한 학생은 마술가로 성공을 했고 책을 펴면 5분 만에 좀이 쑤시지만 뭔가를 그리고 조각하는 일에 놀라운 창조력을 보였던 학생은 세계적인 판화가가 되어 있었고 발레리나로 무대에 선 뒤 성취감을 맛보았던 학생은 실력 있는 발레리나가 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떻다? 다양하다. 한 분야만 가지고 챔피언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 무능력 한자는 없다. 다만 서로 뭐가 있어요? 다른 능력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재능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생각의 차이점을 인정하라. 한 번은 부모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어요. 자녀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재밌다, 신난다, 착하다, 예쁘다.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 말세다, 썩었다, 갈 때까지 갔다, 문제투성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부모는 항상 말세야, 말세,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고, 애들은 부모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듯 정반대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처럼 아이가 바라본 세상과 어른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 다름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능력이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재능은 개발될 수 있다. 이 다름을 아주 잘 인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형제 간에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점을 이제 높여줘요. 서로 다른 점을. 그리고 한 형제가 친구의 초청을 받으면 동일한 시간에 보내지 않아요. 따로 보내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에 보내면 똑같은 것밖에는 보고 올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올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간에 보낸다는 거죠. 이제 이 뒤에 아마 어딘가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유일성의 두 번째 광구는 뭐예요? 모양의 다양성이에요.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똑같은 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달라요.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절대로 똑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돼요. 다르게 만들어져서 서로 다르게 살고 싶은데 자꾸 똑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현대인들의 모순은 뭡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되라고 하는 거죠. 교육의 문제점도 역시 표준화된 교육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는지 생각해보자. 가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지수. 자, 어느 정도죠? 여러분들이 서로 부부지간에나 또 가족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 지수로 표현해 보면은 어느 정도 되세요? 1에서 10.
8 정도. 부부지간에서. 네, 그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그럼 갈등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자, 또 부모 자녀 간에는 어떻죠? 자, 일단은 이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은 다툼과 분쟁이 많이 줄어요. 네. 다툼과 분쟁이 거의 줍니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많이 생기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분위기는 다름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상사의 의견이 일단은 옳기 때문에 주로 시키는 걸 많이 하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문제도 다 그런 데서 발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 문화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과제입니다. 외치기. 자, 뭘 해요? 모든 사람들과 다름을 인정하자. 네. 아침에 5번, 10번. 횟수를 많이 할수록 실천 가능성이 커져요. 한 번 하는 사람보다 10번, 50번 하는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네. 나의 삶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꿔보자. 자, 가족 관계 중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부터 한번 다름을 인정해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네. 자, 52 주제 여기 없어도 뒤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읽고 공부할 때마다 읽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기. 본장에서는 모양의 다양성 중에 한 부분인 외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인간은 각기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이나 모습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으로 구분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개성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로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죠. 자, 성형. 네, 성형. 물론 아픔이 있다든지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치료적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될 부분이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뻐야 된다 뭐 이런 개념 때문에 하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커요.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아름답게 나타내고 싶어 한다. 세상 역시 사람들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라는 물질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상업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아름답다고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 모두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형을 하려고 애쓰고 있죠. 여기는 청소년들이 더욱 매달리고 있고 직장에 취업하려는 사람들 혹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 가세하고 있죠. 결국은 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비슷한 얼굴을 갖게 될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런 문제점을 보여줘요. 미스 코리아 후보 얼굴이 비슷하다는 주장. 미국 허팅폰 포스트와 영국 일단 데일리 메일 등 외신들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출전한 후보들 얼굴이 모두 비슷비슷하다며 성형 수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미국 뉴스 공유 사이트 레딧에 쉔더 와이즈라는 이용자가 올린 올해 미스 코리아 후보자들 얼굴 사진이 모두 비슷해 보여 성형 논란을 촉발하는 등 화제라고 전했다. 쉔더 와이즈는 한국의 성형 수술이 얼굴을 똑같게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후보자 20명의 사진을 레딧 사이트에 올렸다. 처음에는 이 책 속에 넣었다가 또 나중에 또 고발당할 것 같아서 사진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진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성형 수술에 얼굴에 전체를 손을 대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형식이 거의 균형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걸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된다. 성형의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도 않은 자기 모습을 망가뜨리거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잘못된 성형들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없어서 새로운
성형수술에 매달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이 돼요. 이거 집착. 이 집착이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 심리적 질병입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게 됩니다. 이거 물론 치료적 이유 등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아름다움을 위하거나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개 탤런트처럼 되고 싶어서 한다는 등의 동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자,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피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성형을 피해야 할 이유. 성형으로 인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우리 얼굴의 근육은 뇌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며 표현한다고 한다. 사람의 표정은 무려 7천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얼굴에 있는 40여 개의 크고 작은 표정 근육들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조합한 숫자다. 이 표정 근육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주름을 만든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상이 어두워진다. 연구직처럼 오랫동안 한쪽으로 몰두하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근육은 더 경직되어 학자의 얼굴이 되고 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동안이다. 남을 괴롭히거나 폭력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범죄자의 얼굴이 된다. 어릴 때부터 얼굴로 인해 미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아왔다면 그 역시 성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 인상에 다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런 이유는 뼈는 달라지지 않아 근육의 안으나 근육에 쓰는 부위에 따라 주름살도 생기고 살의 위치나 탄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얼굴의 형태가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면 타고난 선천적인 얼굴형의 형태가 20% 정도 영향을 미치고 80%는 후천적으로 자신이 만들어가는 얼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은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심지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조차 인성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 자, 성형하지 않는 주연을 찾는 영화 감독. 그러니까 40여 개의 크고 작은 이 근육이 얼굴 형태를 만들어내요. 근데 수술을 딱 하는 순간 그 근본적인 분야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그것까지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성형하지 않는 주연을 찾는 영화 감독도 있어요. 헐리우드의 어느 영화 감독이 주인공을 찾는데 이 사람은 주인공의 첫째 조건이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유는 본래의 자연적 근육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몸에 칼을 대지 않은 여배우만 캐스팅을 하겠다. 캐리비안의 해적 4의 로브 마샬 감독의 캐스팅 원칙이 미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21일 마샬 감독은 할리우드 에이전시에 공문을 보내 성형을 하지 않은 자연산 여배우만 캐스팅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따라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3편에서 줄곧 활약한 카이라 나이틀리는 4편에 사퇴하고 대신 페넬로페 크루즈가 캐스팅 것이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마샬 감독은 많은 유명 감독들이 이미 보톡스나 성형 등으로 성형한 여배우들의 캐스팅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허구한 할리우드에서 가장 값진 것은 자연미다라고 덧붙였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신을 상실하게 되죠.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닮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늘이 주신 자기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느 한 부분을 시작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손을 대고 싶어 해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다른 사람을 의식함으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신뢰감과 자부심이에요. 물론 외모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개성이 큰 자산이며 외모보다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자기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인격을 아름답게 발전시킴으로써 진정한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 있어야 하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기 외모보다 진정한 자신의 능력과 의미를 찾아 성공한 사람들, 내면의 가치와 능력으로 승부하라. 자,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노드캐롤라이나주 마운트 에어리에 살고 있는 올레트 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어린 시절 저는 지독하게 신경질적인 데다가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비만형 체격이고 뺨이 볼록 튀어났기 때문에 더욱 뚱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구식이어서 복장에 신경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헐렁한 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찢어진다고 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파티에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 즐거운 추억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병적이라 할 만큼 내성적이었고 자기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그리고 싫어하는 존재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이 되어 약간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달라진 면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는 아주 차분하고 자신만만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만사의 모범으로 따라야겠지만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저의 비좁은 세계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럴수록 저는 그 속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신경질이 심해졌고 화를 내면서 친구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증세가 악화되어 현관에 벨만 울려도 무서워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뭘로 번지죠? 지금 대인 기피증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팔푼이가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은 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빛이 잴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데서는 애써 쾌활한 척 활동하는 등 지나친 연기까지 했습니다. 가면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연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한 뒤에 며칠 동안은 뭐가 들었어요?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침내 삶이 불행하기 짝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간다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자살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한마디 말이 저의 인생을 변하게 했어요. 이 말을 좀 더 일찍 들었다면, 만약에 그의 부모가 좀 더 이런 말을 일찍 그에게 해줬다면 그 아이는 그런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불행한 부인의 인생을 변하게 했을까요? 그건 뜻하지 않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시는가를 얘기하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자기 나름대로 처신하라는 것을 강조했지. 자기 나름대로 처신하라. 자기답게 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틀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변했습니다. 나 나름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개성이라는 걸 연구해서 자기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고찰해서 색채라든가 몸의 타입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배워서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친구도 사귀고 한 서클에 참여하게 되는데 내 이름이 생전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실렸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저는 조금씩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언제나 저 자신의 괴로웠던 체험에서 배운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경우라도 언제나 자기답게 행동을 해라. 자기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제임스 고든 질키 박사에 의하면 자기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문제는 역사처럼 오래된 것이고 인간 생활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 자기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신경 증세, 정신 이상, 감정 억압의 잠재적 원동력이 되어 있다. 언제로 파트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것을 남겼는데 그의 지론에 의하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란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버리고 다른 인간이나 동물처럼 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게 가장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 속에다가 이런 내용을 딱 담아놨어요.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마라. 이건 뭡니까? 자기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것에 대한. 불행한 사람일수록 남의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기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전철 운전기사의 딸인 한 아가씨가 고생 끝에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용모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입이 큰 데다가 뻐드렁니였다.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청중 앞에 노래를 불렀을 때 웃입술을 아래로 내려서 자기의 뻐드렁니를 감추려고 했다. 매력 있게 보일 작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또 그 재능을 간파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했다. 알겠어? 난 너의 동작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 넌 너의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것이겠지. 소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를 보고 있었다. 사나이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인데 뻐드렁니가 나쁘다고 누가 그래? 그런 건 감출 필요가 없어.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정성껏 부르라고. 손님들은 너의 솔직한 태도를 보면 오히려 귀엽게 생각해. 그리고 네가 감추려고 애쓰는 뻐드렁니 덕택으로 운이 트일지도 모르니까.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쓰겠다. 캐스 더레이는 그 사나이의 충고를 받아들여 뻐드렁니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그녀는 청중에 대해서만 세심한 주의를 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가창력과 즐거움을 담뿍 담아 힘껏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서 영화에서 라디오에서 일일 스타가 된다. 지금은 그녀를 흉내내는 희극 배우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자, 찰리 채플린 아시죠? 네, 우리 나이 또래는 이 사람 이야기 많이 들었죠. 처음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을 때 영화 감독을 맡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차플린에 대해서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희극 배우 흉내를 내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차플린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이 평가됐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재산이다. 쇼펜하우가 한 말, 명언이죠.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얼마를 잃어버려요? 인생의 4분의 3을 버리고 삽니다. 뭐 하려고? 네, 남하고 비슷해지려고. 이제 다른 사람 척 하기를 그만둬라. 남들이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봐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가면 때문에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쓸 에너지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은가? 아니면 가짜 자아로 가장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위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척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다. 당신의 성격과 출생 순서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보라. 당신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변하겠다고 결심해보라. 나부터 바꿔라의 저자 케빈 리먼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얼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2001년 영국 BBC 방송에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재했는데 비키 루카스라는 여성의 얼굴 때문에 시청자들이 놀랐습니다. 비키 얼굴은 가족 섬유 형성 이상증이라는 유전병 때문에 유난히 큰 턱에 눈이 튀어나온 기형이었습니다. 비키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외모였지만 4살 때 엄마가 내게 양치질을 시키다가 울퉁불퉁한 치아를 보며 뭔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절직이 됐다가 사춘기에는 온통 움츠려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보는 시선을 극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거나 놀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얼굴은 장애라기보다는 독특하게 생긴 거죠. 비키는 TV 방영 후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줄을 잇는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 개성 있는 얼굴 때문에 좋은 점도 많아요. 그건 오히려 세상에 삐뚤어진 시각을 바꿔야지 왜 자신이 얼굴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비키는 지금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며 얼굴 기형인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우연히 채로 비즘의 또 다른 우리말 병명은 천사 얼굴증입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행복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데 찾으려고 하는데 쏘는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저 나는 나일 뿐이다. 자기 모습 그대로 존중히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2명만 있는 희귀병인 마르팡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그녀는 살이 찔 수 없어서 25살인데도 24kg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늘 놀림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주변 아이들은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겉에 나타나는 것이 너의 참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진정한 너로 자신을 정의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너의 참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너를 정의해라.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웃음으로 피하지 말고 학교에 가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다워지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영상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녀를 조롱했다. 그녀를 괴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다. 리지, 제발 세상을 위해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해줘.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인도해준 부모님의 지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가지고 성장을 하죠. 그녀는 외부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고 오히려 외모의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내면의 목표를 이루는 사다리로 삼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강연자, 작가가 되고자 목표를 세웠고 가정도 꾸리고 자기만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하고 나갑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자로 서게 되고 이미 3번째 책을 출판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자, 이 참 얼마나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예? 네가 겉으로 나타난 너로 정의하지 마라. 그건 너의 참모습이 아니야. 진짜 너는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네가 가진 꿈을 가져야 되고 그걸 너다운 진짜 참모습을 찾아내서 그거를 너는 발전시켜야 돼. 그게 결국 그걸 끌어내준 거예요. 밖에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잠언 20장에서 뭐예요? 우리 안에는 모략의 샘물이 있지만은 명철한 자가 그걸 끌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에요. 안에 있는 걸 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십.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멋짐을 살고 있나요? 오체불만의 주인공이 그렇고 레나 마리아도 그렇고 이런 멋진 사람을 헤아리면 끝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로 당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참된 가치로 당신을 보라. 당신은 온 세상보다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참 나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순에 빠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겉에 나타난 자신의 외모를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진짜 자기의 가치와 능력으로 승부해보라. 성경이 이렇게 권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네,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겉사람의 모습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참 나인 속사람의 능력을 찾고 그걸 키워서 그것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감사하라.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라. 다른 사람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속사람으로 승부하라. 자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부심보다는 열등감이나 자기 학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을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비교할 필요 없다. 각자는 각각의 모습으로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답게 살자. 나를 살자. 남의 흉내 내라고 시간 보내지 말자. 비교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자. 나는 나일 뿐이다. 성경의 문제점은 뭐죠? 네, 다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을 바꿔버려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7,000개의 표정이 만들어지는데 40개의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선은. 자,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이죠? 네,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키 루카스의 말은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자기의 가진 모습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이 사람 사진을 보면은 진짜 못생겼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기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가치를 바꿔야지. 내가 왜 세상에다 맞춰서 사느냐. 네, 그런 거고, 또 비슷비슷한 세상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간다는 건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라지벨라스의 삶이 주는 교훈, 부모의 역할이에요. 겉에 나타난 모습, 정말로 이 사람도 기형, 아주 괴물처럼 기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경쟁해라. 그것으로 너를 정의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게 참 서구 사람들의 가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애인들이나 이걸 포용하지 못하고 장애 자녀들을 포기해도 이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거 보면 그런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쇼펜하우의 명언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인생에 얼마를 버려요? 4분의 3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뭘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속사람이에요. 세상 앞에서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죠? 네, 속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능력, 예, 이건 겉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고 이걸 찾아내서 이거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요. 실력이 있으면 뭐 다 굴복하는 거니까. 네. 자, 과제입니다. 여기서도 뭐 이야기하죠? 외칠 것. 뭘 외쳐요? 모든 사람은 다르다. 그다음에 남의 흉내를 내지 말자. 그다음에요? 내 모습을 소중히 여기자. 네. 그래서 본장을 생각하면서 나의 외모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존중이 여기할 이유들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